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비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왔는데 오늘 강의를 하라 해서 그것도 안 가본 일이긴 한데 늘 하던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 강의고 글 쓰는 일이 제일 전부입니다. 이제 제가 등단한 지는 제가 30년 좀 안 됐고요. 최근 한 40권 정도를 인문학책만 40권 정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대한 것도 제가 7권의 시집을 냈어요. 저 자신의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못생겼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수염 기르고 이 머리 빡빡 깎고 나서부터 좀 인기가 좋아져서 10명이 보면 2명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멋있으세요. 아직 이제 이 강의가 하기가 진짜 어색하고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나오게 된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 자신이 진짜 긍정적이지 않고 웃음이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 책이 진짜 특별하게 나온 거는 김희경 대표님에 의해서 사실 나왔거든요. 제가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을 때인데 책을 내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은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내고 싶다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책을 냈는데 지금 베트남과 있는 풍경에서 6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진짜 고마운 거는 전혀 경력이 없는 분이 책을 냈는데 책이 잘 나가고 있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없지만 이게 사실 흥이 나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지금 쑥스러워요. 어색하고 분명히 쑥스러워서 흥이 납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저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저 특강을 나갔을 때 그때 또 그 멘토로 계셨고 그랬던 분이신데 여기서 또 이럴 줄 진짜 몰랐습니다. 교수님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느 별에선가 인생들을 너무 잘 멋있게 살았어요. 아름답게 잘 살아서 그 상품권 하나를 받습니다. 그 상품권이 뭐냐면 지구여행 티켓입니다. 그 지구여행 티켓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구에 온 거예요. 그 여행 티켓은 진짜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졌다고 저는 우깁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느 별에선가 열심히 멋지게 살아서 상품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티켓 하나 받은 것이 진짜 지구여행 티켓이고 우리는 여기 지금 찾아온 인생이 저는 그 멋진 상품권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선 특별한 거가 이 지구라는 저 동그란 구체에 물이 찰랑찰랑한 데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생명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어떻게 동그란 데다가 물이 찰랑찰랑한 거 전체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놀랍게 드리워진 생명현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지구라는 특별한 구체에 온 것도 고맙고 여행 티켓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이 여행 티켓을 가지고 그냥 남발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놀랍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특별한 현상들 모든 것, 그 생명 현상 자체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상을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와 고마움을 넘어 경이롭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놀랍고 고마운 일들을 연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나태주 선생님 아시죠?
소시라는 시를 쓰셔서 늦게 쓰셨어요. 그분이 65세가 넘어서 그 시를 쓰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인가 벌써 3년, 재작년인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을 만나러 찾아갔더니 그분은 이제 평생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이 사세요.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전화는 그래도 있는 게 다행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는 자기 자신 여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첫사랑한테 차여가지고 첫사랑한테 차여서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 여인한테 잡혀서 남편이 되었다. 그 얘기를 이자만 농담처럼 이야기를 참 잘하세요. 요새 못 박힐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 저보고 신영이라고 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세요. 저는 지금 65세인데 그분은 70 중반이 벌써 훨씬 넘으신 분인데 신영이라고 존칭을 써줘요. 한 25년 정도의 지금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감동이 왔었어요. 뭐냐면 난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나는 진짜 감사의 기도를 저녁부터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죽습니다. 사는 걸 죽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저는 죽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 꼭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하나님, 진정으로 저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첫날처럼, 제 인생의 남은 날 중에 첫날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남한테 욕 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 안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얻어먹지 않게 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소박한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 풀꽃이라는 시가 가만히 모아야 이쁘다. 오래 모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핵심은 너도 그렇다잖아요. 사실은 이 시는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언어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시화했다는 것은 그분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시로서 인정을 받았고 또 멋진 시로 한 단계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진짜 우리는 여행 티켓을 가지고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 인생 더없이 멋진 인생인데 저 자신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배는 안전한 항구에 배를 만들 때 우리가 안전한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배를 만들어서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배를 만들 때는 더 멀리 더 거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저 자신은 그런 생각을 존중합니다. 내 인생이 태어난 건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안락하게 살다가 별 문제 없이 살다 가는 것이 내 인생은 잘 산 것이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굳이 태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인생은 분명히 사는 것 자체만 얘기하면 노동이고 인생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노동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왕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못 찾은 거. 못 찾은 거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목적이 없었고 내가 갈 길이 없이 그냥 양육되듯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주 안전한 곳에서 살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태어났을 때 목표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의미가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느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곳,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대변까지 돌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은 안타깝게도 병원 침대. 근데 병원 침대가 세상에서 침대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왜 비싼데 왜 그 자리를 안 가나? 또 놀라운 것은 경비까지 서주는 데가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경비까지 보조까지 안전을 위해서 보조까지 서주는. 그게 깜빡이에요. 근데 깜빡이 안 해요. 똑같습니다. 별로 안전한 항구에 말 넣어두려고 만들지 않았듯이 분명하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개척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소금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배를 고집하지 않고 거친 배를 한번 선택하려고는 제 인생을 분명히 가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저 자신한테 20대 되기 전에 20대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졸인데 제가 보졸입니다. 대학을 못 나왔는데 그때 군대를 갔다 왔어지. 그 어려운 취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오직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갔던 도피처로서 저는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 났는데도 취직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서 저는 인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인문고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직원 채용 공고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상고졸 이상, 그러니까 상고 공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그 다음에 대졸 이상만 뽑아요. 인문고등학교를 뽑는 거를 어디에서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막막하구나. 이력서도 못 내고 취직을 못한다는 나는 이제 몰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직해서 취직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저 자신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고졸로 살다 간다. 목표가 고졸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만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고졸로 살지만 한국의 정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엇을 정상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정상이 무조건 되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이제 심상 속에 있었는데 대학 교수들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가겠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내가 무조건 가겠다. 근데 고졸로서 가겠다. 내가 박사를 따고 학위를 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졸로서 내가 교수들을 모아놓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한국의 지성이나 비석 20대 때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교수라는 분들이 대단히 높은 분인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겠다고 저 자신한테 약속을 하고 고졸로 사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 깨지고 말아요. 저희 집사람이 방송통신대학을 이렇게 접수를 해놔가지고 야, 접수까지 시켜놨는데 안 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40 후반 때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서 50 초반에 제가 4년 만에 졸업을 해서 학위는 땄지만 사실은 거기는 뭐 학교도 아니잖아요. 교수 얼굴을 본 적도 없이 졸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서 경영학과 대학, 정확하게 홍대 경영학과였는데 그 교수들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진짜 교수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집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한 항구에 진짜 나 자신을 묶어두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 그래서 돈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순간 인생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이 이제 이 운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운명은 있다. 그다음에 내가 태어난 길을 분명히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 관상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격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어떻다고. 어떤 분은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보면 이분이 한 달 안에 돌아가시겠다, 2달 안에 돌아가시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너무나 많은 내 인생의 지도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관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몸의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성격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지금 가지고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 길까지 정해져 놓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자꾸 편한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내 갈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길은 편안하게 태어나려고 편하게 살려고 태어나지 분명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지금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 오늘 만들면 됩니다. 인생에서 제가 옛날에 그 시를 써가지고 그 시집이 이제 제법 팔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썼던 내용이 이거입니다. 근데 제 이름은 빠지고 이 내용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방송국까지 이게 지금 방영이 그때 방송국에서 김광철 시인의 이런 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인은 빠지고 이 내용만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시집에다 제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많이 탔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가 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황한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도보 여행가로 많이 알려주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책은 아시죠? 노래 아시죠? 노래. 노래를 아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책을 내신 분이 황한나입니다. 내 나이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요? 베스트셀러도 됐고 아주 그걸 위해서 누구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분하고의 교우가 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65세가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들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듣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분이 그 행했던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65세 때 처음으로 지리산 정주를 하겠다고 가족한테 얘기하고 나옵니다.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근데 처음으로 3박 4일 동안 가족 부부가 집을 나와서 여행을 혼자 간다는 것보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혼자 간다는 누구도 모를까봐 못 가게 할까봐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리산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해남 땅끝마을로 갑니다. 그 땅끝마을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 땅끝마을을 갔을 때 와, 그 느낌이 아주 강렬했었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래서 아마 해남 땅끝마을로 가셨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국토 종단을 종단하겠다고 집에서 자기 나왔는데 가족들한테는 지리산 종주를 한다. 3박 4일만 있다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남 땅끝마을부터 강원도 고성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해서 4일째가 되는 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부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걷냐? 왜 집에 안 오고? 그랬더니만 저는 지리산 간 게 아니라 국토종단을 당신한테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이 그런 고행을 스스로 하냐. 그러니까 3박 4일 돼서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남편의 입장에서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사업을 다 실패했대요. 남편이. 사업만 하고 실패를 해서 우유값도 없었고 그다음에 월세에서 살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좀 살만한 한 상황이 됐었는데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은 스스로 고행을 선택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차를 몰고 바로 오고 이분은 계속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도로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도로에서 그 만났을 때 두 분이 이제 이분이 그때가 65세예요. 남들은 다 이제 인생이 마무리됐다 그래가지고 적을 나이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는 건데 국토종단을 또 그런 어려운 것도 이제 선택을 하신 건데 남편하고 오다가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확 끌어올려요. 뭔가 모르게 그냥 가슴에서 확 뜨거운 게 끌어올려요. 근데 두 분이 다 똑같은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고마움, 원망과 그렇게 섞여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만났는데 괜히 울컥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게.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대요. 울다가 주저앉아서
주저앉아서 통곡까지 했다고. 그리고 나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 황한나님은 다시 고성까지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죠. 다음 해에 이분은 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겁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나 모든 걸 주춤하게 인생을 참 이제 뭘 시작하겠어 하는 때 이분은 처음으로 나왔고 그 이듬해 국토중단을 끝내고 나서 이듬해 이분은 해안선을 봅니다. 해안선을 4,300km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4,300km를 118일 동안 걷습니다. 그거 남편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지만 118일 동안 며칠이죠? 그러면 넉달이죠. 30일씩 넉달이면 120일이잖아요. 그럼 넉달을 나와서 혼자 돌겠다는데 허락 맡을 수 있으신 분? 남자나 여자나 다 저기 어디 김경님 표현은 허락이 가능하다. 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3, 4일 빼먹는 것도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이분은 어쨌든 나와서 4,300km를 걷기 시작을 해서 118일 동안 우리가 걷는데 이렇게 두꺼운 이제 등산화 같은 거 그것이 3편이가 바닥에 나가요. 118일. 그리고 완주를 대단한 거예요. 67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카톡명이 이렇게 적었었어요. 신 선생님,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도 이제 전 지금 저한테 써주시고 그분인데 그분이 제 팬이에요. 저도 그분의 팬이고 그분도 저의 팬이에요. 제 책만 나오면 보통 5권, 10권씩을 사서 항상 저한테 보내오면 사인해서 보내주면 또 나가지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 카톡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세월이 좀 많이 지났었습니다. 신 선생님, 저는 지금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제 몸을 실험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가 10몇 번째입니다. 지금 기억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10몇 번째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신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지리산 종주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높은 도시인 인도의 라다크로 갑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실험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오셨어요. 그때 그분 연세가 78세였어요. 그때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 나이가 많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발을 못 쓸 때까지 우리는 우리 길을 진짜 찾아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30살까지 이룹니다. 전 인생을 90으로 봐서 30세까지, 60세까지, 90세까지로 제가 이렇게 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하는데 그 1세대는 부모의 가족으로 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내 의지도 펼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뭘 할 때 뒤에 도와줄 수 있는 분도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된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30을 보면 60살까지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위해서 삽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이 결혼해서 출가하기까지 보통 30살까지 걸린다고 생각하면 60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는 부모의 세계에서 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대가 60에서 90으로 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서로 독립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갖습니다. 서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더 가정에서 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보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도록 하고 아이들은 물론 컸기 때문에 다 내 집을 떠났기 때문에 돌봐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궈서 30살도 넘은 아이들한테 갖다 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세대는 부모, 두 번째 세대는 30세까지는 가정, 세 번째 세대는 우리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된다고 강하게 전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사람이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목표가 없고 의미가 없다면 노동이 불가합니다. 노동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면 우리가 가만히 걷고 있는 것만 봐.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보면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한 발은 뒤에 남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엇갈려야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걸을 때 보면 한 손이 앞으로 나가면 한 손은 뒤로 갑니다. 역시 엇갈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분명 많습니다. 행복, 기쁨, 성공, 이런 좋은 것만 내 인생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엇갈려야지 한 손이 앞으로 나가면 한 손이 뒤로 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하나의 짝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하나의 짝입니다. 두 개의 짝을 하나만 고집하면 인생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생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짝반짝 살아있는 생존으로서 의미 있는 생존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생을 엇갈리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나 성공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왜 내가 나한테만 슬픔이 오냐. 그럼 그 질문하고 싶은 거가 저거입니다. 왜 당신한테만 성공했을 때는 당신한테만 성공이 가냐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은 당연하고 실패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은 내 거였고 슬픔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엇갈리면서 가듯이 두 개가 짝을 이어서 갑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인생은 상당히 부드럽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인생은 실패로 커집니다. 성공은 오만을 만들지만 실패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극히 정상적이고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긴 모양이 사람처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은 없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따랗게 생긴 동물인데 서서 갑니다. 기따랗게 생긴 동물은 대부분이 누워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네 발이 달렸어요. 사람은 가만히 보시면 진짜 웃기게 생긴 겁니다. 연필처럼 기다라는 것이 띠뚱띠뚱 다른 동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 두 다리가 중심축도 분명히 어긋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중심축으로 쭉 내리면 두 발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중심 두 발 바깥에 있습니다. 그냥 세워놓으면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킹을 그냥 세워두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중심축이 무게 중심이 내 몸 한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못으로 다 고정시키지 않으면 또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학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만 번, 3만 번을 넘어져야지 혼자 걸을 수 있다. 우리 인생도 실패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패가 자연스러운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곳이 저는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정상입니다. 수많은 실패 후에 그 실험이 성공을 하죠. 그 실험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진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는 반대쪽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는 많은 남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자기 자신의 비판도 하지만 한번 비판할 때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을 들이대요. 그렇죠? 남을 비판할 때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그대로 저 상태 이 상태로 남을 비판하죠. 남의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적질하는 손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죠?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맏형격인 엄지손가락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난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지적할 때 세 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 내가 자격이 되나 남을 지적할 자격이 되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얘기할 때 진짜 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비교 우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모자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줄 알면 전혀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것은 그것은 그 우월이 떨어질 때 비참하게 참혹하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모자란 나 자신을 끌어안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끌어안고 그냥 흐뭇하게 나를 바라보는 거 모자란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전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내가 최고다. 네 손가락은 뭐라 그랬죠? 네 말이 맞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인정하고 사는 거 이 힘든 세상에 더없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사실 제가 30분을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강의를 갑자기 듣는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는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너무 빨리 뺐으면 다음에 요거도 말 많이 하면 요거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짐을 벗어야 된다. 짐을 벗고 날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짐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짐진 만큼이 살게 하는 힘입니다. 자식도 짐입니다. 아내도 짐이고 남편도 짐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바꿔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는 동안 없어졌다. 내 아들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 내 남편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됐다. 내 동생이 사라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생이잖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사라졌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짐진 아내, 남편, 자식, 부모가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짐은 질수록 큰 짐을 질수록 살아가는 힘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짐을 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겠지만 그런 짐이 아니고 내 인생에 살면서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짐은 아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마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자신한테 짐을 하나씩 다시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은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가 마련된 거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됐지만 제가 그 강남에서 교대에 있는 데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책 글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였냐면 다 거기는 그 교수님들이 한 3분의 1 돼 있고 저 김희경 작가가 잘합니다. 거기서 총무까지 했었으니까
교수님들이 한 3분의 1도 있고 기업가가 한 3분의 1도 있어요. 그리고 오너들이 한 3분의 1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3분의 1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목표가 책을 한 권 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책 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스플릿을 10권 이상 내신 분도 있고 가재상 회장이라는 분은 책을 25권이나 썼는데 이미 낸 양반이고 근데 그분들 상대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문학을 잘 몰라요. 제일 글쓰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문학 글쓰기입니다. 칼럼 같은 거 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 글쓰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 토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독서 토론 모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책 글쓰기 모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병합한 걸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준비 안 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강의 들어 진짜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